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밤 11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말 같기도 했고,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 이후로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잔소리도 안 했는데, 간섭도 안 했는데,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말들만 했는데, 오늘 이 영상은 자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도와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택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라 며느리가 받기 힘들 것 같다며 아들이 저녁에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낮에 받아줄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며 문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미리 전화한 것도 허락받은 것도 제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현관에 놓았습니다. 오래 있지 않으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옷가지들이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겠구나. 아이 둘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습니다. 잔소리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통이 몇 개 보였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아서 조용히 꺼내버렸습니다. 싱크대 그릇도 닦았습니다. 소파 위 옷도 개서 방에 놓았습니다. 오늘 병원 갈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서둘러 나가려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택배 받아놨어. 조심해서 와. 며느리가 답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문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와줬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문자가 짧아졌습니다. 평소엔 손주 사진도 보내고 오늘 이거 해 먹었어요 하며 사진도 보냈는데 갑자기 끊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그 말 아내가 정말 힘들어 했어. 무슨 말? 나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조용히 도와준 것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냉장고 정리하신 거요. 말 없이 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준 건데. 며느리 편 들어주려고 조용히 해준 건데. 미안해.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말 안 하려고 참은 건데. 며느리 힘들까봐 물어보지도 않고 조용히 해준 건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행동은 좋은 일이었지만 자식에게는 판결처럼 느껴졌던 걸까? 2장. 혼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미안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요즘 바빠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답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나흘 전이었습니다. 네라는 한 글자뿐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님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장들이었는데 밤이면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도와줬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도 결혼 초에도 아이 낳고 나서도 그땐 괜찮았잖아. 고맙다고 했잖아. 결혼 초 며느리가 입덧할 때도 내가 반찬 해다 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 끓이고 밑반찬 6가지씩 챙겨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라고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이 진짜 엄마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그때도 그 전에도 나는 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 쪽을. 왜 지금은 다를까? 똑같은 행동인데, 똑같은 마음인데, 아니, 어쩌면 더 조심했는데, 왜 지금은 관계를 망가뜨릴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늘 관계가 깨질까봐 먼저 물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참는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명절 상차림 혼자 다 하면서도 힘든 티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화풀이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들 학교 문제로 선생님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해줬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부담 안 되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말도 안 했는데. 조용히 도와준 것뿐인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감각이 둔해진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착각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조심하고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멀어진다는 게. 아침이 되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것.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 자리 자체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 그때부터 나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제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하시면 제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게 더 힘들어요. 말없이 하시니까 오히려 더 평가받는 느낌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식 입장에선 평가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말없이 하시는 행동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라디오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했을 뿐입니다.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들이 피곤할까봐. 그런데 그게 평가였다니. 그날 밤부터 과거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작년 추석 때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이 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주 교육 방식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들이 엄마, 우리 방식이 있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문제야. 며느리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걸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아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데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한테 자기 일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힘들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들은 모두 판단이었습니다. 너희 삶은 잘못됐다는, 내가 보기엔 문제라는 그런 판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걱정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못하나? 며칠 뒤 또 라디오를 켰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엔 상담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걱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평가의 언어로 표현하면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에게 권력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권력. 나는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었는데,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걱정을 한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말에 반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알았어라고만 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던 겁니다. 나는 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은 판결을 받는다고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걱정한다고 했지만 자식은 나를 무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들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 이후로 과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갔던 그날, 냉장고를 정리했던 그 순간, 나는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출근 전 급하게 나가면서 설거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냉장고 정리까지 신경 못 썼을 겁니다. 그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말없이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시어머니가 또 정리하셨구나.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반찬통 위치도 바꿔놨습니다. 그릇도 다시 닦아놨습니다. 빨래도 개서 방에 넣어뒀습니다. 나는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검사받는 느낌.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떠났지만 며느리는 그날부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채점받는 기분을 안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더 생각해보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뭔가를 고쳐왔습니다. 커튼 위치, 신발장 정리, 화분 자리, 아이 옷 깨는 방법.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한 말들도 사실은 평가였습니다. 요즘 직장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아이들은 잘 챙겨야지. 며느리 힘들다고 위로하는 말 같지만 뒤에 붙은 그래도가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이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손주가 말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목소리 높인 걸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손주 걱정에 한 말이지만 며느리는 엄마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 내가 도와줄까?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앞에 어수선하다는 평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집도 제대로 못 꾸리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아들한테도 내 아내 힘들어하는 거 이해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며느리를 가장 외롭게 만든 건 나였던 겁니다. 며느리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냉장고 정리도, 빨래 개기도, 조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힘들지?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를 고쳐주고, 조언하고, 더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보내며 오늘 유치원 발표회 잘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죠? 그래, 잘했네. 그런데 옷은 좀 더 단정하게 입히지. 칭찬 뒤에 또 평가가 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선을 넘어간 거였구나.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70세,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박 여사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처음엔 말하기 싫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아들 집에 갔던 일, 냉장고 정리했던 일,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진 일,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도와준 것밖에 없었는데. 박 여사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 알아?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박 여사님도 며느리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며느리한테 그랬거든.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분이셨는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날 터지더라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말해버렸어. 박 여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말하고 나서 더 힘들었어. 며느리 표정이 싸늘해지는 걸 봤거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 빚을 청구한 거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겠다고 했을 때 서운한 마음에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명절에 엄마 집은 그냥 지나쳐? 아들은 알았어. 엄마 집에 갈게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할 때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그때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돌잔치 준비 과정에서 저를 잘 안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한 건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걸 말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더라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갚아라.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그럼 부모는 억울해도 말 못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지. 나도 서운해. 엄마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너 키우느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면 자식들은 빚쟁이 만난 기분이 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빚을 청구한 걸까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모르니? 그 말들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산.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말했는데 자식은 빚 독촉으로 들었던 거구나. 사흘밤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뭘 원했던 걸까? 효도? 아니었습니다. 돈 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더 자주 오라고 조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뭘 원했던 걸까?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서러웠습니다. 내가 한 조언을 가볍게 넘기는 게 속상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찮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72년이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벽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나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잦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내 조언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만 내가 한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지만 않았으면 됐습니다. 내 인생을 존중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사람의 경험이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랐던 겁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가난해서 아들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못 보냈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자식한테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만 보이는 게 서러웠습니다. 엄마 세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말 속에는 엄마는 몰라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사는 이치, 관계 맺는 방법, 그런 건 크게 안 변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효자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말이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기를, 내 인생이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그것만 바랐습니다. 존중.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존중을 잘못된 방식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평가하고 희생을 들먹이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인정받으려 했던 겁니다. 며칠 후 또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내가 효도를 바란 게 아니라 존중을 원했던 거.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건 결국 그거야. 내 인생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요구하게 되는 거지.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번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는 그 말.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가려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어디로? 경기도요. 회사 근처로. 갑자기 왜?
지금 사는 데가 얼마나 좋은데?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더 좋다고, 며느리 직장도 가깝다고.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그렇게 하면 후회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집값도 더 비싸고. 엄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무리해서 이사 갔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 많아.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후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제 선택이잖아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러 온 거지,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들 인생에 간섭한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했을 뿐입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 조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걸 통째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잘 안 넘어갔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말 들어.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 뜻대로 했지만 그 이후로 중요한 결정을 저한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해. 손주 교육 방식, 며느리 직장 문제, 집 구매 문제.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다 알아. 정말 내가 다 알았을까요? 아들의 회사 사정, 며느리의 힘든 점, 손주들의 필요. 그걸 제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경험,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여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 또 실수했어. 박 여사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박 여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불안했던 거지. 뭐? 부모는 자식이 실수할까봐 불안해. 힘들까봐 불안해.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그걸 통제로 느끼는 거지. 맞았습니다. 나는 옳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할까봐.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선 달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엄마가 빼앗으려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을 고치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은 반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사흘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부모 자식 관계 특강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이제 와서 배워봤자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계속 권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강사는 60대 초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20년 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3가지 말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두 번째,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세 번째, 엄마 말 들어. 내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3가지 말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말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이 말 대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걱정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참으라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상황이 어때?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평가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한 건 사실이야. 근데 너 탓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희생을 청구서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되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말이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이건 어떻게 바꾸나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엄마 마음은 이래서 걱정돼. 통제 대신 걱정을 나누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걱정을 들어달라는 거죠. 선택권은 자식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조언을 먼저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요. 조언은 허락받고 해야 조언이 됩니다. 허락 없이 하면 그건 통제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응. 근데 막상 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 나도 그래. 평생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겠어? 근데 해봐야지. 안 그러면 자식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3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평가 대신 내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상황이 어때? 희생 청구서 대신 엄마가 서운한 건 사실이야. 근데 너 탓은 아니야. 통제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해. 다만 엄마 마음은 이래서 걱정돼. 이 3문장을 외웠습니다. 다음에 아들한테 말할 때 꼭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사 얘기 이후로 1달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로.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아들. 네, 엄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려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가하지 말기, 희생 들먹이지 말기, 통제하지 말기.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다음 달에 이사해요. 또 침묵.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말 안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트에 적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너한테 미안한 말 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 선택을 존중 못했어. 엄마가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힘들까봐. 아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 맞아. 엄마 마음은 걱정되는 게 사실이야. 근데 그건 내 감정이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처음 해보는 거야.
자식 어른 되게 하는 거 서툴러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그동안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제 입장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날 통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딱 10분 정도. 그런데 끊고 나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4주 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사 준비 때문에 좀 정신 없었어요.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바쁜 거 알아. 이사 준비 힘들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그래요. 짐도 많고.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물론 내가 원하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날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날 손주들 데리고 공원 갈게.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원했던 건 제가 대신 짐을 싸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봐주는 것. 제가 물어봐줘서 며느리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손주들과 공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이사 잘 끝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웠다는 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한 달 후, 아들 넷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집들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 배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동선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저기 소파는 저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집이 참 좋다. 너희 마음에 들어?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정리 덜 됐지만 좋아요. 그래, 천천히 너희 방식대로 꾸미면 되지.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요청한 겁니다. 아, 응. 근데 조언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 여기 베란다 쪽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식물 키울 생각 있어?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걸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 같이 꽃집 가볼까? 내가 키워본 것들 중에 추천해 줄게. 좋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을 줄였을 뿐인데 관계가 돌아왔습니다. 조언을 참았을 뿐인데 오히려 조언을 요청받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을 뿐인데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아들네 집 다녀왔어. 어땠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부모는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맞았습니다. 부모는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와 관계가 어렵다면 말을 바꾸기 전에 순서를 바꿔보세요. 평가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조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관계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